녹색평론 172호 코로나 환란, 공생의 윤리, 김종철. 인류가 소위 문명생활을 시작한 이래 역병은 인간사회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세계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전염병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때로는 국지적으로, 때로는 대륙 전체에 걸친 역병의 창궐과 그 후유증으로 세계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세계사의 물줄기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생산력의 발전이나 계급투쟁 혹은 전쟁이 아니라 감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대표적인 예는 중세 말기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페스트일 것이다. 당시 중국 쪽에서 시작된 페스트균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이동 확산함으로써 유럽 인구의 태반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규모 인명 손실로 유럽 중세 질서가 결정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농노와 하층민의 인구가 대폭 줄어들자 중세 질서의 하부 구조, 즉 농노제의 지속적인 유지는 크나큰 난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불같은 열정을 신대륙을 탐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꽉 막힌 폐색 상황을 타개하려는 유럽인들의 필사적인 기도에서 비롯된 기획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세기 동안 동서 문명을 연결해주던 실크로드가 폐쇄된 것도 결국은 페스트의 창궐 때문이었다. 유럽을 휩쓴 페스트의 전파 경로가 실크로드임이 알려지고 또한 페스트가 창궐하는 동안 자연히 교육 활동이 줄어들자 실크로드는 점차 상인들의 왕래가 뜸해지고 마침내 폐허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역병의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고대 아테네의 비극적 재난이다. 기원전 430년 스파르타를 상대로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년째. 아테네는 도연히 전염병이 창궐에 휩싸였고 그 때문에 결국 전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었다. 이 정체불명의 계질 앞에서는 건강한 젊은 병사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영웅적인 지도자 펠리클레스와 그 아들들도 괴질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전쟁 중에 지도자를 잃고 대규모의 병력을 잃은 아테네 군대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단지 대규모의 병력 손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괴질이 창궐하여 가족, 친지,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느닷없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자 아테네인들의 인생관과 윤리 간에 큰 동요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절제의 기율을 팽개쳐버리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더 이상 신을 섬기지도 않고 찰나적인 향락에 빠져버리기 시작했다라고 그 자신 역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당대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아테네인들 사이에 이러한 풍속의 변화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절제라는 시민적 덕성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이는 그리스 출신의 20세기 철학자 폴리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였다. 인간이 전지전능한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검어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려는 자세야말로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성립 요건이라는 그의 통찰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의 성과였다. 그런데 바로 자기 절제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무너짐으로써 아테네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쇠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끝에 마침내 마케도니아라는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플라톤의 정치 사상의 사회적 배경이다. 플라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쇠퇴기의 아테네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였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은 세태기의 민주주의와 번성기의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에 플라톤이 좀 더 일찍 태어나 가령 펠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나 그를 계승한 후대의 많은 사상가, 지식인들의 생각은 상당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전체가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과연 종식되는 게 가능할지조차도 지금은 안갯 속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보온에 약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현재 계절적으로 여름 날씨인 남반구, 즉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도 힘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탓에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그나마 유용한 대응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 전역에 걸쳐 기존에 익숙한 사회생활이 거의 전면적으로 작동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는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막대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위기로 규정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역사에서 전혀 낯선 종류의 경험은 아니다. 고대 중세의 역병과 다른 게 있다면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그 범위가 전 지구적이라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 과잉 산업발전과 소비주의의 소산이다. 오로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무절제한 탐욕의 정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바람에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는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고 거기에 자본, 물자, 사람의 대량 이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논리까지 합세하여 지금과 같은 파국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역병의 창궐이라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본질과 성격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고대하며 백신이나 치료제의 조기 개발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래의 생활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뉴스의 하나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소비와 산업활동이 일시적이나마 정지 내지는 둔화되자 화석연료 사용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 대기가 청명해지고 소음이 잦아들고 자연 만물이 모처럼 생기를 찾았다는 소식이다. 이는 종래의 생활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확연한 증표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즉, 더 이상 생태계에 훼손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인간 생존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함이 없이 인간다운 생존,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들 대다수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신화, 즉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한 끝없는 성장 혹은 진보의 추구라는 관념과 깨끗이 결별하는 게 진짜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온갖 징조로 봐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역병은 갈수록 빈발할 것임이 틀림없다. 문외한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소속의 보건연구팀은 최근의 한 보고서에서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는 연간 200종이 넘게 출현하고 그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문명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난폭하게 자연 생태계를 공격, 유린해온 인간 사회에 대해서 결국은 자연은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일지도 모른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역병이 창궐할 때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느라고 허둥댈 것인가? 그나마 유행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막대한 인명의 희생과 사회적 손상이 끼쳐진 한참 뒤의 일이 될 게 분명한데 이토록 어리석은 짓을 역병이 창궐할 때마다 번번이 되풀이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책일까? 물론 지금 당장은 기술적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를 발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때를 놓친 사후약 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역병이 왜 생기고 어찌하여 이토록 광범하게 퍼졌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강구된 대응책이라야 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근년에 들어 신종 바이러스들이 빈번히 출현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가 그 배경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명분이든 일체의 생태계 파괴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산림과 야생지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기관, 기업, 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이윤을 위한 위이윤 추구, 소비라기보다는 끝없는 낭비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소비 시스템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역량이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문명의 대전환이란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환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한가로운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버거운 일이라고 계속 회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들 자신이나 다음 세대들은 하루하루를 결국 지뢰밭 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태계가 건강을 잃으면 개인적, 집단적 건강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헛일이 되고 만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다. 이 신종 병원균이 무서운 것은 증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사리 감염된다는 점인데 다행스럽게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설령 감염된다 하더라도 대개는 무증상으로 혹은 경미한 증상에 그칠 뿐 치명적인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증상이 치명적으로 되는 경우는 대부분 만성적인 질병의 보유자, 즉 기왕에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말씀하신 내용 웹에서 검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봐서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허약한 면역력 때문에 희생된다고 봐야 할 게 아닐까. 여기서 문제 해결의 관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면역력의 증강에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노력, 즉 오염되지 않은 맑은 대기와 물을 확보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의 토대인 농토와 자급지양의 생태적 농사를 보호, 장려해야 하고 동시에 유전자 조작식품, 스마트 농업, 식물 공장 따위 근원적으로 반자연적인 온갖 형태의 상업, 산업농을 철저히 배격하는 일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간의 경우 면역력은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은 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문 탓인지도 모른다. 산업 문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형상의 물질적 풍요는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풍요는 기실 질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불건강한 것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져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남들을 앞지르거나 적어도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배타적인 경쟁 속에 쏟아붓지 않을 수 없는 생활의 끝없는 반복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신적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강건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존 생활이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마스크도, 손 씻기도 아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고립 생활은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정신적 유체적 건강의 첫째 조건은 타자들, 사람을 포함한 묻 중생들, 가의 평화로운 공생의 삶이다. 그리고 공생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은 단순 소박한 형태의 삶을 적극 껴안으려는 의지 혹은 급진적 욕망이다. 내 목소리부터 낮춰야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녹색평론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회원이 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가 널리 보급되도록 협력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